아침 햇살이 레이스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거실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영희는 늘 그랬듯 6시에 잠에서 깨어나 찻주전자에 물을 올려놓았습니다. 70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반듯한 자세로 식탁에 앉아 창밖 작은 정원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어요. 오늘도 장미가 예쁘게 피었네. 영희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4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습관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정확한 시간,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차분하고 꼼꼼한 성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편함에서 가져온 편지들을 하나씩 펼쳐보던 영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익숙한 글씨체로 쓰인 초대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여자고등학교 71회 졸업 50주년 동창회. 영희는 초대장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50년 전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상준, 이순자, 최병철. 그 시절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이었죠. 벌써 50년이나 지났구나. 하지만 왠지 모를 불편함이 가슴 한구석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것이 언제였을까요? 10년 전 동창회에서였을 거예요. 그때도 뭔가 어색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특히 박상준이 유독 말수가 적었고 과거 이야기만 나오면 화제를 돌리려 했던 것 같았어요. 영희는 찻잔을 입에 대며 그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1973년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이었죠. 대학 입시를 앞두고 모두가 바쁘게 지냈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해 겨울, 무언가 이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영희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털어내려 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가끔씩 꿈에서 그 시절 친구들이 나타나곤 했는데 늘 뭔가 급박하고 불안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초대장을 다시 펼쳐보니 작은 쪽지가 함께 들어 있었어요. 다른 글씨체로 적힌 짧은 메모였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라. 영희는 깜짝 놀라 쪽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누가 이런 메모를 넣었을까요? 장난이겠지만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어요. 누가 이런 걸? 영희는 쪽지를 여러 번 뒤집어 보며 살펴봤지만 별다른 단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마치 오래전 잊어버린 어떤 기억이 조금씩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차를 다 마신 영희는 초대장을 식탁 위에 놓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장미꽃에 물을 주면서도 계속 그 쪽지 생각이 났어요. 진실을 확인하라니 도대체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걸까요? 아무것도 아닐 거야. 나이 드니까 이상한 생각만 하고. 영희는 스스로를 달래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젊고 밝은 모습의 친구들이 웃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몇 장의 사진에서는 어색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영희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분명히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무엇인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기억 같았어요. 밤이 깊어가며 영희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동창회에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 작은 쪽지 때문에 모든 것이 복잡해져 버렸어요. 어차피 친구들이니까 가서 반갑게 인사나 하고 와야지. 하지만 영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중요한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평온한 일상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함께 말이에요. 동창회 당일 아침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을 짓누르던 그 작은 쪽지 때문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단정하게 옷을 입어가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별일 아닐 거야. 그냥 옛 친구들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고 오면 돼. 하지만 가슴속 불안감은 여전했어요. 마치 뭔가 중요한 걸 잊어버린 것 같은 답답함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오후 2시 서울 시내 한 호텔 연회장에 도착한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동창들이 참석했어요. 5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반가운 얼굴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영희야, 정말 오랜만이다. 이순자가 두 팔을 벌리며 달려왔어요. 69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활기차 보였습니다. 간호사로 일했던 순자는 여전히 또렷한 목소리와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순자야, 정말 반갑다. 얼굴이 그대로네. 말도 안 돼. 우리 모두 할머니가 됐는걸. 그런데 영희는 정말 선생님 같아 보여. 여전히 단정하고. 두 사람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사이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 씨, 이쪽으로 오세요. 박상준이었어요. 70이라는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했던 그는 은퇴 후에도 깔끔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희가 다가가자 왠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준 씨, 건강해 보이시네요. 아,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영희 씨도 변함없으시고. 박상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영희는 그런 그의 모습이 10년 전 동창회에서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잠깐 주목해 주세요. 연회장 앞쪽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최병철이었어요. 전직 기자답게 여전히 당당하고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큰 사진첩이 들려 있었어요. 오늘 특별한 걸 준비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시절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에요. 한 장씩 보면서 그때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동창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최병철이 사진첩을 펼치자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 이게 우리야? 정말 어렸다. 이 교복 기억나? 그때 얼마나 불편했는지. 웃음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박상준의 표정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는 사진을 보며 점점 굳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자, 이 사진은 3학년 겨울 방학 때 찍은 거예요. 최병철이 한 장의 사진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사진 속에는 4명의 학생이 서 있었는데 영희, 박상준, 이순자, 그리고 최병철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이 사진. 영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4사람의 표정이 묘하게 어둡고 긴장해 보였어요.
특히 배경에 보이는 장소가 이상했습니다. 학교가 아닌 어떤 건물 앞이었는데 영희는 그곳이 어디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이지? 이순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 역시 기억이 나지 않는 듯 했어요. 1973년 12월이었죠. 우리가 함께 어딘가에 갔었는데 최병철의 말에 박상준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진 같은데요. 다른 걸 봅시다. 박상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영희는 그런 그의 반응이 더욱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당황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상준 씨. 이 사진이 정말 궁금해졌어요. 최병철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보세요. 여기 배경에 뭔가 써 있어요. 영광병원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왜 병원에 갔었을까요? 영희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영광병원. 그곳은 분명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나도 기억이 안 나네. 누가 아픈 사람이 있었나? 이순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때는 박상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상준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박상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옛날 일이니까. 하지만 그의 반응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병철이 사진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흥미롭네요. 50년 전 일인데 모두 기억을 못 하시다니.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그의 말투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 작은 쪽지가 다시 생각났어요. 진실을 확인하라. 혹시 이 사진과 관련된 진실이 있는 걸까요? 우리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만이 흘렀을 뿐이었어요.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 영희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 사진에 대한 의문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5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순자야, 잠깐 얘기 좀 할까? 영희가 이순자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한 곳으로 따라왔어요. 순자야, 너도 그 사진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그러게. 분명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영희야, 상준이 반응이 너무 이상하지 않았어? 이순자의 말에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상준의 당황한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영광병원. 그 이름만 들어도 뭔가 불안해져. 마치 무서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 나도 그래. 그런데 병철이는 왜 갑자기 그 사진을 꺼낸 걸까? 마치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조용히 대화하고 있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분이 여기 계셨군요. 박상준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상준 씨,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다만, 영희 씨, 잠깐 따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박상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순자는 눈치를 채고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영희 씨, 그 사진 말인데요. 박상준이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솔직히 희미하게나마 뭔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정확히는 그럼 다행이네요. 박상준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영희에게는 더욱 의심스럽게 들렸습니다. 다행이라니요? 무슨 뜻이에요? 아, 그게 아니라 영희 씨, 일부 기억은 꺼내는 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박상준의 말에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위험하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상준 씨, 정확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위험하다는 거죠? 영희 씨, 정말 모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추억만 간직하세요. 박상준이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영희는 혼자 남겨진 채 더욱 큰 의문에 빠졌어요. 위험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리고 왜 모르는 게 낫다는 거지? 영희는 연회장을 나와 호텔 로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구석진 곳에서 최병철과 박상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제 그만 덮고 넘어가면 안 될까? 박상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야, 이미 늦었어. 누군가는 알고 있다는 뜻이야. 그 쪽지를 보냈다는 건 최병철의 말에 영희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쪽지? 혹시 자신이 받았던 그 쪽지를 말하는 걸까요? 병철아, 제발. 영희나 순자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그냥 이대로. 상준아, 넌 아직도 모르는군.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 영희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자신과 순자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었습니다. 영광병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그곳에 가보기로 한 거예요. 50년이 지났지만 혹시 무언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틀 후 영희는 혼자서 영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예전 그 자리에는 이미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었어요. 하지만 근처 상가 어르신께 물어보니 옛날 영광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 영광병원 말씀이세요? 거기 옛날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70년대 초였나? 젊은 환자 한 명이 갑자기 사라진 일이 있었거든요. 사라졌다고요? 네, 그때 학생들이 몇 명 와서 그 환자를 찾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영희의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학생들이라니, 혹시 자신들을 말하는 걸까요? 그 학생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세요? 글쎄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다만 그 중에 안경 낀 남학생이 특히 다급해했던 기억이 나네요. 안경 낀 남학생. 그건 분명 박상준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썼거든요. 영희는 집으로 돌아와 그날 밤 오래된 일기장을 뒤져봤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쓰던 일기장이었어요. 1973년 12월 부분을 찾아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며칠치 일기가 찢어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뜯어낸 것 같았습니다.
왜 이 부분만 없지? 영희는 일기장을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찢어진 부분 앞뒤로는 평범한 일상이 적혀 있었는데 유독 12월 중순 며칠이 비어 있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영희야, 나 순자야.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 이순자의 목소리였어요. 뭔데? 그 영광병원 말이야. 나 거기서 실습했던 것 같아. 간호학과 실습으로. 그런데 그때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상한 일? 응, 어떤 환자가 갑자기 없어졌는데 우리가 그 일에 연루됐던 것 같아. 근데 왜 기억이 이렇게 흐릿하지? 영희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순자야, 내일 만나서 자세히 얘기해보자. 나도 뭔가 알아낸 게 있어. 전화를 끄는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묻혀버린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무거운 것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영희와 이순자는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순자의 얼굴에는 밤새 뭔가를 떠올리려 애썼던 흔적이 역력했어요. 영희야, 밤새 생각해봤는데 조금씩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 순자가 찻잔을 앞에 두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떤 기억? 그때 영광병원에서 실습할 때 우리 또래 남자애 하나가 입원해 있었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는데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런데 그 애가 갑자기 사라진 거야. 병원에서는 퇴원했다고 했는데 가족들은 그런 적 없다고 하고 영희는 어제 들었던 상가 어르신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 혹시 기억나? 김민수였던 것 같아. 그런데 영희야, 가장 이상한 건 그 애가 사라진 날 밤에 우리가 거기 있었다는 거야. 우리가? 응, 너, 나, 상준이, 병철이. 4명 다 말이야. 그런데 왜 갔는지는 기억이 안 나. 영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그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순자야, 혹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기억나는 거 없어? 글쎄, 어렴풋이 기억나는 건 우리가 모두 무서워했다는 거야. 특히 상준이가 많이 떨고 있었어. 그때 찻집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최병철이었어요. 그는 두 사람을 발견하고는 당당하게 다가왔습니다. 병철아, 어떻게 여기를? 우연히 지나가다 봤어요. 두 분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최병철의 말투에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병철아, 너 혹시 김민수라는 이름 기억나? 순자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최병철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김민수?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네요. 영광병원에서 사라진 그 환자 말이야. 영희가 덧붙이자 최병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이제 때가 된 것 같네요. 사실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뭔데? 김민수? 그 친구는 우리 학교 다니던 후배였어요. 1학년 아래였죠. 최병철의 말에 두 사람은 놀랐습니다. 후배? 그럼 우리가 아는 사이였다는 거야? 네, 그리고 그날 밤 우리가 그곳에 간 이유도 있었어요.
최병철이 주변을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김민수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병원에서 나가고 싶다고,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했어요. 무서운 일?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한 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친구를 도와준 거야? 아니요. 그게 문제예요. 최병철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김민수는 이미 사라진 후였거든요. 사라졌다고? 어디로? 그걸 모르니까 문제죠.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병원에서 이상한 사람들을 봤어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정장을 입은 어른들이었어요. 병원 관계자는 아닌 것 같았고,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의 표정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영희는 점점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김민수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는 모두 입을 다물기로 했어요. 무서웠거든요. 최병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비밀을 파헤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때 찻집 입구로 박상준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아까 집에 전화가 왔어요. 정체불명의 사람이 김민수에 대해 묻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실을 파헤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네 사람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소리를 변조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했어요. 더 이상 과거를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위험할 수 있다고. 영희는 그 작은 쪽지가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라. 혹시 그 쪽지를 보낸 사람과 전화를 건 사람이 같은 사람일까요? 상준 씨, 혹시 그 사람이 김민수와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그 친구는 이미 죽었다고 했어요. 50년 전에. 순자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죽었다고? 그럼 정말로. 하지만 이상한 건 그 사람이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날 밤 뭘 했는지 다 안다고. 최병철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도우려다가. 병철아, 진정해.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영희가 그를 진정시켰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입 다물고 있을 거야? 순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안 했다면 당당해야 해. 그리고 김민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을 밝혀야 해. 하지만 위험할 수도. 상준 씨, 우리가 계속 숨어만 있으면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0년 동안 묻어두었던 비밀이 이제는 더 이상 숨겨둘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비밀 뒤에는 한 젊은 생명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민수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 정체불명의 전화가 주는 위협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새벽 5시경 집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영희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서 있었어요. 누구지? 이런 새벽에.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어제 박상준에게 전화했던 그 사람들일까요? 1시간 정도 지나자 그 차는 조용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영희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오전 9시 영희의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영희 씨, 저 순자예요. 큰일 났어요. 이순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병철이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누군가 그의 집에 침입했대요. 아무것도 가져간 건 없지만 책상 서랍이 모두 뒤져져 있었다고. 영희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언제? 어젯밤이래요. 그리고 상준이도 이상한 일이 있었대요. 집 앞에서 계속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고. 나도 새벽에 이상한 차를 봤어. 영희야, 이거 정말 위험한 것 같아.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영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후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았어요. 순자야, 우리 모두 만나자. 지금 당장. 1시간 후, 네 사람은 시내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최병철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침입자는 분명히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돈이나 귀중품은 건드리지도 않고 오직 서류와 사진만. 혹시 그때 사진이나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었어? 영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가 뭔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박상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무서워요. 아내도 걱정하고 있고 차라리 그냥 포기하는 게. 상준아, 최병철이 그를 제지했어요. 우리가 포기하면 김민수는 영원히 억울한 죽음이 되는 거야. 그래도 되겠어? 하지만 우리 목숨이 위험한데. 그때 순자가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 말했습니다. 잠깐, 내가 생각해보니 그때 뭔가 이상한 게 있었어. 뭔데? 김민수가 사라지기 전에 나한테 뭔가를 맡겼던 것 같아. 작은 봉투였는데 세 사람이 모두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봉투?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었는데? 그걸 못 봤어. 그냥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경찰에 가져다 주라고 했거든. 영희는 흥분했습니다. 그럼 그 봉투가 아직 있어? 글쎄, 50년이나 지났는데.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집에 가서 찾아볼게.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카페 입구로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네 사람이 앉은 테이블 쪽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저 사람들, 박상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혹시 그때 병원에서 본. 최병철이 재빨리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모른 척하자. 하지만 그 두 남자는 직접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이 차갑했어요. 혹시 여러분이 최근에 영광병원에 대해 알아보신 분들인가요? 네 사람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우리는 여러분이 찾고 계신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영희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희가 왜 당신들에게 대답해야 하죠?
당신들이 누구신데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위험한 일에 발을 담그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가 테이블에 사진 한 장을 내려놓았어요. 그것은 50년 전 영광병원 앞에서 찍은 그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는 동창회에서 본 것과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이 사진을 보세요. 원본입니다. 사진 속에는 4명의 학생 외에 다른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것은 침대에 누워 있는 김민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피가 묻어 있었어요. 이것은 김민수가 죽기 직전에 찍힌 마지막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현장에 있었죠. 순자가 손으로 입을 막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갔을 때는 이미 뭐라고 하시려던 거죠? 이미 죽어 있었다고요? 남자의 말에 4사람은 모두 얼어붙었어요.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김민수는 그날 밤 병원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그를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최병철이 소리쳤지만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자 다시 목소리를 낮췄어요. 우리는 그냥 도우러 간 거였어요. 도우러요? 누가 증명할 수 있나요? 그때 다른 남자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그것은 4사람이 급하게 병원을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여러분의 표정이 도움을 주러 온 사람들의 표정 같나요? 사진 속 4사람의 얼굴에는 공포와 죄책감이 역력했어요.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진들이 경찰에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영희는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50년 동안 묻어두었던 비밀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그들이 정말로 무고한데도 살인 용의자가 되는 건가요? 시간을 드릴게요. 내일까지 생각해 보시고 답을 주세요. 남자들이 명함을 놓고 일어섰어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을 계속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그들이 떠난 후 4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걷잡을 수 없게 되어 버렸어요. 그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숨길 것인가. 하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위험은 따라올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영희는 집에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5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그 무거운 감정의 정체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것은 바로 죄책감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김민수를 구할 수 있었을까? 영희는 그날 밤의 기억을 조금씩 되짚어 봤습니다. 흐릿했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영희야, 나 순자야. 잠깐 얘기할 수 있어? 물론이지. 나도 너랑 얘기하고 싶었어. 영희야, 나 그 봉투 찾았어.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어디서? 오래된 책 사이에 끼워져 있었어. 50년 동안 그대로.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 편지야. 김민수가 쓴 편지. 그런데 영희야, 이걸 읽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 보여. 무슨 뜻이야? 김민수는 우리를 구하려고 했던 거야. 영희는 전화기를 꽉 잡았습니다. 구하려고? 무슨 말이야? 지금 가서 설명해 줄게. 혼자서는 너무 무서워. 30분 후 이순자가 영희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영희야, 이걸 읽어봐. 순자가 내민 편지는 누렇게 바랜 종이에 고등학생의 서툰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순자 누나에게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편지를 읽어주세요. 영희는 편지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교통사고를 당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내가 어떤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비밀? 순자가 영희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계속 읽어봐. 우리 학교 선생님 중 한 분이 학생들의 시험 점수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성적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더 큰 조직이 있어요. 나는 우연히 그 증거를 보게 되었고 그들이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영희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누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특히 병철이 형은 기자가 되고 싶어 하니까 이 일을 세상에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병원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여기서 뭔가 나쁜 일을 하려고 해요. 간호사들도 뭔가 이상해요. 혹시 내가 죽게 되면 이 편지를 경찰에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우리 누나들을 조심하라고 전해주세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나들도 위험하다고 했어요. 나와 친한 사람들은 모두 입을 막아버릴 거라고. 부디 조심하세요. 영희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야. 그럼 김민수는 우리를 구하려고. 맞아. 우리는 피해자였던 거야. 그런데 50년 동안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거지.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럼 왜 우리 기억이 이렇게 흐릿했을까? 아마도 충격 때문이었을 거야. 그날 밤 김민수가 죽은 걸 보고 너무 무서웠던 거지. 영희는 그날 밤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김민수는 이미 숨을 거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정장을 입은 무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어렴풋이. 아무것도 보지 말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만약 이 일을 누구에게라도 말하면 우리도 김민수처럼 될 거라고 했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0년 동안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진실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어요. 영희야, 우리 상준이랑 병철이한테도 얘기해야 해. 맞아. 그들도 알 권리가 있어. 다음 날 아침, 네 사람은 다시 모였습니다. 영희와 순자가 편지 내용을 설명하자 박상준과 최병철의 얼굴이 점점 밝아졌어요. 그럼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네요? 박상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준아, 우리는 피해자였어. 김민수를 구하려다가 오히려 우리까지 위험에 빠진 거였어. 최병철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그 개자식들, 한 아이를 죽이고도 모자라서 우리까지. 병철아, 진정해.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영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나는 많은 생각을 했어. 우리가 5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린 이유는 진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야.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당당해져야 해. 하지만 여전히 위험하지 않을까?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물론 위험할 수도 있어. 하지만 계속 숨어만 있을 수는 없어. 그리고 김민수의 억울함도 풀어줘야 하고. 그때 박상준이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제 그 사람들이 진짜 경찰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슨 뜻이야? 생각해 보세요. 진짜 경찰이라면 왜 이렇게 은밀하게 접근하겠어요? 그리고 위협까지 하면서 최병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진짜 경찰이라면 정식으로 조사를 했을 거야. 이상해. 영희는 어제 그 남자들의 행동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했어요. 혹시 그들이 50년 전 그 조직과 관련된 사람들일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 아직도 그 비밀을 숨기려고 하는 거지.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 정말 위험한 거 아니야? 위험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어. 영희가 김민수의 편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편지가 증거야.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네 명이 함께 있으니까 힘이 되는 거지.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0년간 각자의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진실을 알게 된 지금 그들에게는 새로운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날 오후 네 사람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제 그 남자들이 정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김민수의 편지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진실을 밝혀야 해.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에 경찰서에 가자. 4시간 후 그들은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를 만났습니다. 50년 전 사건에 대해 신고하러 왔다고 하자 형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50년 전 사건이라고요? 네, 1973년에 영광병원에서 일어난 김민수 살인 사건입니다. 최병철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저희가 목격자입니다. 영희가 김민수의 편지를 내밀었어요. 형사는 편지를 읽어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짜라면 이건 단순한 의문사가 아니네요. 그때 경찰서 입구가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실례합니다. 여기 김영희 씨 일행이 계신가요? 어제 그 남자들이었어요. 네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들이 누구시죠? 형사가 일어서며 물었어요. 저희는 사립 탐정입니다. 그중 한 명이 명함을 내밀었어요. 김민수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거든요. 김민수의 가족이 저희를 고용했습니다. 그럼 왜 어제는 그렇게 위협적으로?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분들이 사건 관련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경찰서 문이 다시 열렸어요. 나이 든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순자를 보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순자야? 정말 너구나. 어머, 혜숙이 언니. 순자도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나도 김민수 때문에 왔어. 그 애가 내 남동생이었거든.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남동생? 응, 김민수는 내 친남동생이야. 그런데 그때 우리 집안 사정이 복잡해서 성을 다르게 썼던 거야. 혜숙이라는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동생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었어. 그래서 탐정들에게 의뢰한 거야. 영희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혜숙이 언니가 그 쪽지를 보낸 거였군요. 맞아. 너희들이 진실을 찾아줄 거라고 생각했어. 순자가 그날 밤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혜숙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어요. 그럼 우리 민수가 너희들을 보호하려고. 네, 민수는 우리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편지를 남겨뒀어요. 영희가 편지를 혜숙에게 보여줬습니다. 혜숙은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어요. 우리 민수가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을 생각했구나. 하지만 그때 갑작스럽게 경찰서 안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정장을 입은 여러 명의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모든 사람 움직이지 마세요. 그들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진짜 수사기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김민수 사건과 관련해서 신고하신 분들이군요.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미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50년 전부터 말이죠. 50년 전부터요? 최병철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김민수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었거든요. 당시 교육계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비리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네, 저희는 계속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증언이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어요.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건가요?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수사관이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그것은 동창회에서 본 그 사진이었지만 이번엔 조작되지 않은 진짜 원본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여러분이 김민수를 구하러 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사진 속 네 사람의 표정에는 공포가 아닌 순수한 걱정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그 친구를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용기 때문에 오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박상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 거죠? 물론입니다. 여러분은 영웅이에요. 5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혜숙이 네 사람을 바라보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민수는 영원히 억울한 죽음으로 남았을 거예요. 수사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김민수의 희생과 여러분의 용기로 거대한 악이 무너졌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정의는 승리했어요. 영희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50년 동안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드디어 굴러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민수야, 이제 내 억울함이 풀릴 거야. 순자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정의를 위해 싸운 용감한 사람들이었어요. 석 달 후 영희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정원에서 장미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마음이 완전히 달랐어요. 5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자리에는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정문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순자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과 달리 밝은 웃음이 가득했어요. 순자야, 일찍 왔네. 오늘 특별한 날인데 늦을 수 있어? 민수 추도식이잖아. 오늘은 김민수의 진짜 장례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50년 전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했던 그를 위한 추도식이었습니다. 혜숙이 언니는 어떠시대? 많이 좋아지셨어. 드디어 동생의 억울함이 풀렸으니까. 그리고 우리 때문에 많이 위안을 받으시는 것 같아. 두 사람은 함께 추도식장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순자가 말했습니다. 영희야, 요즘 밤에 잠이 얼마나 잘 와는지 몰라. 5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자고 있어. 나도 그래. 마음이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어. 추도식장에 도착하니 박상준과 최병철이 이미 와 있었어요. 두 사람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상준 씨,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영희가 인사하자 박상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영희 씨, 저 요즘 아내랑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50년 동안 마음의 짐 때문에 제대로 된 여행을 한 번도 못 갔거든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최병철도 다가왔어요. 그의 손에는 두꺼운 원고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병철아, 그게 뭐야? 김민수 사건에 대한 기사야. 드디어 세상에 알릴 때가 됐어. 최병철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50년 늦었지만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추도식이 시작되자 혜숙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영희, 순자, 상준, 병철.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민수는 영원히 억울한 죽음으로 남았을 거예요. 혜숙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민수는 비록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정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50년이 지나서야 빛을 보게 되었어요. 추도식이 끝난 후 5사람은 조용한 찻집에 모였습니다. 혜숙이 언니, 이제 마음이 좀 편하세요? 순자가 물었어요. 응, 정말 편해졌어. 민수가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어야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혜숙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가 혼자 죽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여러분 같은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돼. 최병철이 원고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기사가 나가면 당시 교육계 비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김민수의 이름도 정의로운 청년으로 기억될 거고요. 정말 다행이야. 민수가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영희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박상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어떻게 지내면 될까요? 갑자기 모든 게 끝나니까 허전하기도 하고. 상준아, 이제 시작이야. 영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50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거지. 진짜 친구로서 말이야.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동안 우리는 비밀 때문에 서로에게서 멀어져 있었잖아. 이제는 진짜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어. 혜숙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어. 민수를 통해 만난 인연이니까. 최병철이 잔을 들어 올렸어요. 그럼 건배할까? 김민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건배. 5사람이 함께 잔을 부딪혔어요. 몇 주 후 최병철의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5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정의로운 청년 김민수를 기억하며라는 제목의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영희는 그 기사를 읽으며 뿌듯해했습니다.
김민수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고 그의 정의로운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영희는 정원에서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참 묘하다. 5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밝혀지고 나니 오히려 내 인생이 더 풍요로워졌어. 사실 영희는 요즘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였습니다. 50년간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에서 벗어나니 다른 사람들을 도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거든요. 순자는 다시 간호봉사를 시작했고 박상주는 지역문화센터에서 서예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최병철은 지역신문에서 칼럼을 쓰며 사회 정의에 대한 글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5사람은 모여서 차를 마시며 안부를 나누었어요. 그들의 우정은 50년 전보다도 더 깊어졌습니다. 영희야, 요즘 어때? 어느 날 순자가 물었어요. 정말 좋아. 마음이 이렇게 평온할 줄 몰랐어. 그리고 매일매일이 새로워. 나도 그래. 이제야 진짜 살고 있다는 느낌이야.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진실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는 법이야. 하지만 이제 나는 마음이 편해졌어. 그날 밤 영희는 김민수에게 편지를 썼어요. 비록 전할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나마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민수야, 고마워. 내가 마지막까지 우리를 생각해줘서. 그리고 내 덕분에 우리가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었어. 이제 하늘에서 편히 쉬어. 영희는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50년 만에 찾은 진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